네, 원격 수업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 사조까지 공부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 자연주의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와 그 다음에 볼 사실주의 그리고 인상주의 모두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자연주의를 보자면요. 자연주의는 자연의 대상을 도식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화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바르비종파로 화파가 좀 나뉘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자연의 서정적인 전원 풍경이라던가 농촌 풍경 등을 아니면 바다의 풍경들 이런 자연적 풍경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화가로는 컨스터블과 터너가 있는데요. 작품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작품이 터너의 작품이에요. 터너라는 작가는 하늘이나 물, 이 바다의 풍경을 주로 많이 그렸던 화가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그리고 공기가 가득 뭔가 뿌옇게 찬 듯한 그런 바다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납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라던가 하늘이나 물, 안개 등의 순간적인 풍경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몽환적으로 좀 표현했던 화가다. 분명한 형태보다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작품은 밀레의 작품이에요. 이삭줍기라는 작품인데 학생들도 한 번씩은 봤을 작품이죠. 대표적인 바르비종파, 프랑스 바르비종파를 대표하는 밀레는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면에서 다음에 나오는 사실주의 화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프랑스의 바르비종파에 해당이 되는 화가입니다. 지금 이삭줍기라는 작품을 보면 농토를 갖지 못해서 추수를 한 뒤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농민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계층의 여인들을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은 뭔가 감정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그러한 감정들이 느껴지지는 않죠.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좀 단순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그들의 숭고한 그런 노동 정신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는 주로 이렇게 소박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농민들의 정치를 종교적인 느낌을 더해서 그린 화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만종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보면은 아마 익숙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프랑스의 바르비종파 밀레 작품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주의라는 화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사실주의는 주제가 보통 그동안의 그 그림의 주제였던 신화적, 종교적, 아니면 시적 자연 표현에서 벗어나서 노동자의 삶, 빈민의 삶, 이러한 현실의 좀 어려운 그러한 삶의 부분들까지도, 어두운 면들까지도 그대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좀 중점을 뒀던 화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려운 삶에 대해서 그대로 직시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비판적인 입장도 그림에서는 느껴지죠. 한번 작품을 또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 대표 작가로는 크루베와 도미에가 있다. 크루베라는 화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천사를 보여주시오. 그럼 그릴 테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 쿠르베는 서민들의 삶, 특히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 작품이 왼쪽 작품이 쿠르베 작품,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예전에는 사실주의 이런 시기, 이 시기 전까지는 그림이 이러한 노동자들의 삶을 주제로 그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미술과 현실을 연계하여 그려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미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풍자적으로 현실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남아 있어요. 산업혁명의 결과 1840년대에는 엄청난 인구들이 도시로 모여들죠. 그래서 빈민가를 형성하면서 부유한 자본가와의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겠죠. 이를 말미암아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죠. 이런 혼란한 시기에 도미에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서 보이는 이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노동자의 시각에서 대항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또 표현한 작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도미에는 유화 작품뿐만 아니라 판화 작품이 또 많아요. 석판화, 동판화 이런 판화 작품이 또 많고 대상을 캐리커처처럼 한번 볼까요? 이 왼쪽 작품이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을 기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판사가 좀 안 좋게 판결을 내렸나 봐요. 그 판사의 얼굴을 좀 풍자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해요. 이러한 캐리커처식 표현, 신문사파 이렇게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이다. 이 작품 먼저 볼까요? 오른쪽이 도미에의 대표적인 작품 3등 열차라는 작품이에요. 작품을 봤을 때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죠. 약간은 음울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어두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현실에 힘들게 좀 어렵게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이 사회적 모순들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작품들도 도미의 작품인데요. 오른쪽 작품을 보면 트랑스 노랭의 거리, 트랑스 노랭 거리라는 작품인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원래는 좀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살육 현장을 마치 신문 기자가 카메라 기자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현실감 있게 표현을 했죠. 파리에서 일어난 폭동을 국왕의 군대가 제압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죠. 지금 보면 아이가 쓰러졌는데 계속 피가 나오고 있죠. 지금 가족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작품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한 충격적인 작품을 보고 호응과 관심을 보였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압류 처분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본다면 미술이라는 것이 사회 고발적인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도미의 작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주의, 19세기 유행한 화파이고 실존주의와 사실주의의 흐름에 연계된다. 대상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대상의 고유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과하면 빨간색, 바나나 하면 노란색 이렇게 그 사물을 떠올렸을 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상의 색상이 있죠. 이것을 고유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유색을 부정하고
태양빛, 광선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의 색을 추구했어요. 순간적인 색채가 될 수밖에 없겠죠. 태양빛은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래서 형태보다는 이러한 색채를 태양의 빛이 비춘 그 대상의 색감이 무엇인가를 중시했기 때문에 색채를 중시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밝은 원색. 그림자의 색도 검은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으로 좀 더 톤이 밝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쾌한 터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감 있는 터치. 대표적인 작가로는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네의 작품, 드가의 작품을 그렸던 학생들이 있었죠. 이 인상주의를 거치면서 회화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림이 대체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의 양식에 따라 그렸다면 그 다음부터 인상주의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작가의 개성이 중시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인다. 그리고 회화의 자율적 질서, 대상을 이제 이때쯤 카메라가 발명이 되죠. 그래서 미술이 더 이상 대상을 실제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는 이제는 더 이상의 관심이 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카메라는 그대로 대상을 뽑아내니까 그림이 그 역할을 좀 역할이 덜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회화의 자율적 질서를 더욱더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또 있다라는 거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인상주의 화가 대표적인 작가 모네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모네의 해돋이, 인상 해돋이, 여기 인상자가 빠졌네요. 인상 쉼표하고 해돋이인데 모네의 인상 해돋이 작품을 보면 캔버스에 유채로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이 전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좀 놀랬죠. 놀랬다는 건 너무 잘 그려서가 아니라 뭐야 미완성 아니야? 이런 비난을 했다는 거죠. 비난과 함께 인상을 그렸다는 조롱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명명이 되었다고 하죠. 인상파라는. 검은색을 쓰지 않고도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그리고 굉장히 대조적인 색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은 이번에 많이 그렸죠.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보면 굉장히 경쾌한 터치감, 마치 바람을 진짜 타고 있는 듯한 그런 경쾌한 터치감이 두드러지죠. 네, 모네 작품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모네는 말년에 가서는 수련 알죠? 수련 작품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호수에 떠있는 수련을 많이 그리는데 말년에 가서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수련을 정확한 형태로 그리지 못하고 약간 뭉개진 듯한 그러한 분놀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러한 약간은 형태가 거의 없어진 듯한 그러한 이 그림의 특징들이 추상주의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드가의 작품을 볼게요. 드가는 파스텔로 많이 그렸던 화가예요. 이 파스텔의 풍부한 색감에 매료되어서 파스텔화를 많이 그렸다. 이 풍부한 색채가 살아있다. 1870년대 후반부터 앵그르 신고전주의에 나와.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또 작가 드가 파스텔로 많이 그렸다. 풍부한 색채를 낼 수 있는 파스텔화가 많고 1870년대 후반부터 앵그르의 소묘를 좋아했던 드가는 앵그르의 그 소묘력을 굉장히 좀 자기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마나 발레와 같은 순간적인 동작에서 앵글의 소묘력을 바탕으로 좀 소묘적인 그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작품을 또 제작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드가도 한 동작, 스냅 사진처럼 한 동작을 포착해가지고 표현을 많이 한 작품들이 있어요.
발레, 특히 발레를 많이 그렸죠. 발레리나를. 그 발레리나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지금 작품을 보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시각에서 봤다고. 시점이 굉장히 독특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이죠. 이러한 독특한 시각이 또 특징이고요. 시점이. 그리고 인체 소묘적 표현, 화려한 색채, 이러한 것들이 역동적으로 다 버물러져서 작품에서 보인다. 네, 드가의 작품 한번 보았습니다. 자, 잘 알아놓으세요. 이 무대 위의 무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는 신인상주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인상주의는 대표적으로 전묘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묘법. 전묘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캔버스에 재현하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의 미술이다. 감산혼합을 피하고, 감산혼합이라는 것은 팔레트 위에서 혼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이나 페인트 등을 혼합해가지고 혼합하는 색이 많을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지죠. 명도와 채도가 같이 낮아진다. 다른 또 혼합이 있어요. 가산혼합이라는 것도 있죠. 가산혼합은 빛의 혼합이에요. 빛을 어때요? 빛을 쏘았어. 근데 거기다 빛을 더하면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명도는 높아지지만 채도는 낮아지는 그런 혼합도 있어요. 가산혼합, 빛의 혼합. 그리고 중간혼합도 있죠. 중간혼합은 회전혼합과 병치혼합으로 나뉘는데 회전혼합은 색팽이를 생각하면 돼요. 팽이의 그 뚜껑에 면을 나눠가지고 색을 칠해요. 다른 색을. 그러면 그걸 돌렸을 때 중간색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회전혼합이다. 회전했을 때 혼합되는. 그리고 병치혼합이 있죠. 지금 이 신인상주의 화가들이 병치혼합으로 그린 거예요. 2개 이상의 선이나 점을 나란히 배열시켰을 때 혼합되어 보이는 혼합인데요. 대표적으로 전묘법, 모자이크, 직물 이러한 것들이 병치혼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섞지 않기 때문에 높은 채도와 색채의 원근법을 구현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세라와 시냐크가 있다. 이 신인상주의는 1880년대 후반 파리의 최신 미술이라고 할 수 있죠. 최신 미술운동이었고 피가로, 시슬레, 아까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가만 넣었는데 피가로나 시슬레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도 있었어요. 이 화가들 뿐만 아니라 고갱이나 방고 아니면 야수파의 마티스 같은 화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줬던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신인상주의의 이러한 색채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죠. 후대에까지.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볼게요. 네,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로. 잘 알아두세요. 이 작품도. 이렇게 제목 밑에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간 작품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학교로 왔을 때, 쓰죠. 보고서. 그때, 낼 문제들입니다. 5가지인가 있죠.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은 캔버스에 유체로 그린 대작이에요. 2년 동안 그렸다고 해요. 작품을. 병치혼합이다. 병치혼합하면 네, 전묘기법이죠. 그래서 전묘기법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 이 루라고 오타예요. 이후 발달한 도시문화를 표현하였다. 도시문화. 어떤 화가들은 이러한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발달한 도시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화가들도 있는 반면에 쇠라나 레제 같은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화가들도 있어요. 그 다음 신약의 마르세유의 항구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일본에 가서 미술 전시회 가서 이 신약의 작품을 봤는데 이 화면에서는 이 전묘 화가들의 그림이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우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이 전묘법으로 그린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도 꼭 감상해 보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에 후기 인상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뭐 인상주의나 신인상주의처럼 특별한 하나의 기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작가의 개성과 내면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에 각각 다른 화파로 큰 영향을 준 화가들이다. 세잔, 고갱, 고흐가요. 자, 먼저 세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잔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연의 모든 형태는 원, 원볼, 원기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서 걸러진 형태 속에서 그 대상의 지속성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던 것들을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획기적이었고 다시 입체파, 브라크라던가 피카소 같은 입체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세잔은 원래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화가의 길을 가려고 갔던 거는 아닌데 취미삼아 그렸던 그림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며 자기만의 이런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죠. 자, 대상의 실체를 기본형, 아까 얘기했죠. 원, 원뿔, 원기둥 같은 기하학적인 기본형으로 파악했다. 형태의 본질을 추구했다. 아까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인상주의도 그렇고 색채를 중시했다면 이 세잔은 형태를 좀 중시하면서 대상의 본질을 추구했다. 다시점적인 표현이다. 원래 서양의 전통적인 시점은 그림에서 보여지는 시점은 고정 시점이에요. 한 자리에서 대상을 보고 그린 그림인데 이 세잔부터 다시점적인 표현들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다시점이었어요. 이 한국화는 1학기 때 설명을 했었죠, 선생님이. 근데 이제 세잔의 작품을 보면 여러 가지 시점에서 대상을 파악하고 조합해서 그린 그러한 특징들이 보인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면을 보았고 쌓아 올리는 듯한 구축적인 표현이 또 두드러진다. 이 작품들을 한번 보면 세잔은 사과를 많이 그린 작가예요. 그리고 빅투아르 산이라는 산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을 그리지 않고 자기가 좀 잘 대상을 표현할 수 있다,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대상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연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원근이 대체적으로 좀 다 무시가 되었죠. 원근이나 명암이 원래 기존의 명암법, 원근법이 아니죠. 형태는 물론 원근과 질감 등이 단순하고 기울어져 있다. 기존의 전통적 원근법과 명암법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으로 다른 명암과 원근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쏟아질 것 같죠? 앞으로. 시점이 여러 개예요. 딱 봐도. 그렇죠? 이거는 약간 낮은 시점이죠. 이런 사과는. 근데 이 테이블보만 해도 앞으로 쏠렸죠. 우두두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그쵸? 병은 또 그 시점이 아니고. 요거는 완전히 위에서 본 시점이죠. 여러 가지 시점으로 대상을 표현을 하였다. 빅토르 산도 쪼개기 시작하죠. 면들을 쪼갰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입체파의 우는 여인이라던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비슷한 연장선이죠. 그래서 입체파에 영향을 주었다. 세잔은. 자, 그 다음에 다른 화가 고흐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자, 고흐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1880년 이후 10여 년간 짧은 기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정신분열이라던가 아니면 뭐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담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겨서 불행한 천재 화가의 전형이 되었죠. 살아생전에는 작품을 한 작품밖에 못 팔았다고 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뭐 몇백억을 하죠. 초기에는 밀레풍의 어두운 화면에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주로 그렸어요. 이게 초기 작품이에요.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초기 작품을 보면 굉장히 고흐 작품 같지 않은 느낌이죠.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상주의의 영향과 일본의 우키요에, 이게 지금 일본의 모파나 우키요의 작품이에요. 파나 작품이에요. 우키요의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화면이 밝아지고, 색채가 밝아지고, 약간 평면적인 화면, 기존의 전통적인 명암법이 아니라 화면이 좀 평면화되면서 대담하게 구도를 짜는 그러한 형식으로 변화하게 되죠. 이 일본 목판화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 때 성행했던 채색 목판화예요. 다색 목판화죠. 굉장히 색감이 원색의 색감이고, 그래서 화려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구도가 봐봐요. 구도도 굉장히 좀 뭐랄까 대담한 구도죠. 정말 크게 그렸다가 정말 작게 그렸다가, 그쵸? 구도도 구도도 대담하고, 그리고 화면이 대체적으로 밋밋하죠. 원근이나 뭐 명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일본의 우키요에는 이 당시에 유럽에서 일본의 도자기를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때 그 도자기들을 이 우키요의 작품으로 포장지 대신에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싼 거죠. 이 우키요의 작품들로. 이것들이 이제 유럽에 가서 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줘요. 이 우키요에가. 그래서 고흐도 그러한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 보세요. 이 의사를 그린 지금 배경에 보면은 기모노를 입고 있는 일본 여인의 그러한 모습들이 후지산도 보이고요. 보이죠? 지금 다 일본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고흐 작품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꿈틀거리는 터치가 있죠. 딱 봐도 고흐만의 터치가 있어요. 강렬한 색채와 꿈틀거리는 터치로 내면의 감정을 율동적 화면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강렬한 원색, 주관적인 색채를 사용하며 색채를 밝게 표현하는 특징이 보인다. 네, 이런 게 또 특징이죠. 그리고 물감은 굉장히 두텁게 발랐죠. 얇게 펴바르면서 명암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게 아니라 두껍게 탁탁탁 들어간 꿈틀거리는 터치로 들어간 그러한 면이 특징이다. 네, 한번 고흐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잔. 세잔 아니죠. 고갱이죠. 이 고갱의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고갱은 원래는 원래 화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고 40세에 주식 중개인을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을 가졌었는데 그 직장을 버리고 화가로 전향을 하면서 또 순수한 원시적 삶을 동경해서 타히티로 떠나요. 그래서 타히티에서 작품 활동을 하다 죽죠. 그래서 타히티에 정착하여 그곳의 풍물을 소재로 단순화된 형태의 넓은 색명, 강렬한 색채, 장식적인 화풍 등을 보여주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구축하였다. 이 황색 그리스도라는 작품도 대표적인 고갱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지금 달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강렬한 노란색이 주가 되고 붉은색과 녹색이 어우러져서 가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뒤에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는 세 명의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종교적 명상에 잠겨 있죠. 네. 자, 지금 고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 야수파인 마티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고갱은 독일의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세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입지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후기 인상주의가 그 다음에 나오는 화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우리 보고서를 쓸 때 아까 얘기했듯이 작품에 이렇게 달린 이렇게 설명이 달린 작품들,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있고, 또 한번 볼게요. 무대 위에 무희 드가의 작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네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 그리고
쭉 올라가서 네, 샤르댕의 정물화, 그리고 아테네 학당,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이렇게 두 개, 몇 개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그쵸? 이 작품들에 대해서 좀 잘 숙지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PPT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이 PPT를 한번 좀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쭉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그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학교에서 볼게요.